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코로나를 탐지하는 꿀벌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연구팀이 탐지견처럼 꿀벌을 훈련을 시켰는데 탐지를 꽤 잘한다는 겁니다. 아직은 실험 단계지만요. 활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아침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매일경제 일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경총, 재계를 대표하고 있죠. 대기업 실적 파티에 경계령을 내렸다. 지금 대기업들 실적이 꽤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기뻐할 단계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 이렇게 실적이 늘어나면 그걸로 고용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답니다. 고임금 대기업에 권고를 했다. 지금 양극화로 사회 갈등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고정급 대신 일회성 보상으로 이런 조언까지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좋다고 기뻐할 때가 아니라 고용을 늘릴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농테크공화국 고위공직자 절반이 농지를 소유했다는 겁니다. 작은 제목으로요. 농지에 빠진 공복들. 물론 권한이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재산 공개 대상인 1,800여 명 가운데 850여 명이 농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의도 면적의 1.4배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요, 일부는요, 굉장히 많은데 52억 원 규모의 농지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고위공직자의 45.1%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겨레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의를 보여줬지만 정책 역량은 부족했다. 남은 1년은 코로나 그리고 불평등 치유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싣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금 4년입니다. 4년이 지나갔죠. 전문가들의 제언을 담고 있는데 그동안 정책 역량 부족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시간 많지 않으니까 코로나 그리고 불평등 치유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가 얘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외식 물가입니다. 짜장면, 김밥, 햄버거밥 줄인상, 외식 겁이 난다. 22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 4월 얘기입니다. 지난달 지수 113,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1.9% 올랐다고 합니다. 농축산물 가격 그리고 임차료가 오른 탓이다. 원인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깊숙하고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첫 번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김종욱 동국대 외래교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기찬 변호사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5월 10일 월요일 순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취임 4주년 회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취임 4주년을 맞이하여 특별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한 30분 정도 연설하고요. 그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기자회견 형식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감사 인사입니다. 감사 인사요. 얼마 전에 여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당내 경선이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그중에서 최고위원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한 방송인을 향해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본인이 최고위원 중에서 1등을 차지한 것에 대한 감사 인사입니다. 이 내용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감사의 번지가 과연 맞는 것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간 보지 말고 나와라. 어제 여당 내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신 분이 있습니다. 가장 앞서가는 두 명의 대선 후자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간 보지 말고 나오세요. 정확하게 의사를 밝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도 다뤄볼 예정이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유족은 투사가 된다. 자, 최근 들어서 직장 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이전부터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막아야 된다.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은 투사가 된다. 이렇게 오늘 기사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오늘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연설, 기자회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관련 기사들이 오늘 좀 있는데요. 탁현민 의전 비서관 현재로만 평가 말라. 본인 SNS상에 이렇게 좀 글을 남겨요. 문재인 정부와 관련돼 있는 거죠. 야당은요. 지난 4년이 40년 같은 긴 터널이었다. 혹평을 내놓은 겁니다. 문 대통령 오늘 취임 4주년 대국민 연설 기자회견 예정이다. 이렇게 좀 작은 제목이 있고요. 옆에 사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모습입니다. 어제 청와대인데요. 취임 4주년 연설 준비 바쁜 청와대. 그래서 단상도 좀 챙기고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취임 4주년 관련해서 어제 야당이 좀 논평을 내놨는데 그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정권이 4년 아닌 40년의 긴 터널을 지난 것과 같았다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방향타를 돌려 대한민국 호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지도자의 결단일 것입니다. 자, 방금 들으신 논평은 어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러 가지 참고인 증인들 참석했는데 사실 그날 청문회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평가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온 날이었거든요. 거기서도요, 4년, 문재인 정부 4년과 관련된 어떤 평가 관련 발언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출범 모토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른바 정의, 평등, 공정 이런 것들이 집권 4년 동안 많이 희화화돼 버렸고 결국은 조금 매몰차게 말씀드린다라면 탁현민 비서관의 어떤 소품 정도로 전락해 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란한 빈수레였습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 지켰습니다. 집값은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역대 최악이며 불평등은 최대로 심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 나오는 굉장한 혹평, 그리고 청문회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민간이죠. 나온 여러 가지 또 평가, 이런 까지 영상을 좀 들어보셨는데요. 방금 전에 봤던 어떤 소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반응을 내놨죠.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 어제 SNS상에 본인의 글을 올려놨는데 오로지 현재로만 평가받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아마도 청문회 자리에서 나왔던 어떤 소품 얘기 이런 걸 좀 의식한 것 같아요. 과거 위협이 미래에 비난되고 현실 위기가 미래 성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좀 여러 가지 지적과 비판을 받고 있는데 현실 위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미래 성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강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오로지 현재로만 평가받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관해 난수. 이게 한자죠. 바다를 본 사람은 함부로 물을 말하지 않는다. 이거 보면요. 밖에서 비판하는 사람들 제대로 알고 얘기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최영철 편집이요. 네. 김경률 회계사가
탁현민의 소품으로 전락한 것 같다.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은 현재만 보지 마라. 그리고 관해 난수. 바다를 본 사람은 물을 쉽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탁현민 비서관에 대한 비판은 이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캠페인 정부로서 캠페인만 했다는 그런 날선 비판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 가지 행사도 받고 그리고 기자회견도 많이 받지만 대통령께서 사실 캠페인성에 가까웠던 것이 굉장히 많았다. 예를 들어 언젠가 대통령께서 그 임대주택에 가셔서 물론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예. 그 방에 가셔서 예. 그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그것이 또 설화가 되기도 했고 했는데 그 임대주택이 공사를 대통령이 가시기 전에 또 했다는 것이죠.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논란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말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캠페인만 벌여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도대체 한 것이 무엇이냐는 비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많은 것들을 하셨습니다. 사실 시도도 많이 하셨고 예. 하지만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다는 것이죠. 예.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주도 성장 어디 갔는지 아예 청와대의 보도자료에도 이제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남북관계 개선도 엄청나게 공을 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정보기관에서는 6.15 선언 이전으로 남북관계가 돌아갔다. 이러한 평가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 것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예전 4년 동안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시도한 것이 있었다면 예. 그것을 가지고 와 솔직하게 결과를 평가하고 남은 1년 정리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오늘 목소리를 내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정말 국민들에게 석고대지하면서 미안합니다.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저는 선의를 갖고 했지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이 내용 좀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문재인 대통령의 캐리커처 옆에 있는 이 한자입니다. 관해난수. 바다를 본 사람은 함부로 물을 말하지 않는다. 현 정부 인사들이 아마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지적을 받고 성과가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최영철 편집위원도 그 지적을 했어요. 도대체 4년 동안 한 게 무엇인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기다려달라. 지금 현재만 보지 말고 앞으로 있을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성취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물을 무서워한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앵커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일을 해보면 다르다. 느낌이 다르다. 현실의 장벽은 이상과 잘 조화가 쉽게 되지 않는다. 이런 거겠죠. 예. 방금 우리 최 의원이 잘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4년 동안의 정책을 정리를 간단하게만 하자면 예. 잘 떠오르는 게 없죠. 아, 없다. 예, 문제를 던지기만 했지 그걸 풀어나가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뭔가 이뤄낸 것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노무현 정부에는 이미 그 이전에 있었던 권위주의 탈피, 예. 여러 가지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를 느끼게 했어요. 그때 이미 한번 경험을 했고 예. 그다음에 다시 이제 보수화된 두 정부의 10년을 거쳤기 때문에 예. 지금 일반 국민의 느낌이나 시선은 상당히 높고 또 뭐 그 이전의 기대가 과거처럼 그렇게 뭐 똑같지는 않은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처음에 출범을 할 때 80%의 지지율, 그다음에 진보 세력 거기다가 중도 세력까지 아우러져서 예. 과도한 보면 지원을 받고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4년이니까 오늘 방송을 하면서 아침 신문을 보면서 눈에 띄는 게 예.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에 업무를 시작하고 야당부터 찾아갔더라고요. 예. 그때 저 기억이 그렇게 좀 바로 나지는 않았는데 아. 그 야당부터 찾아갔던 것도 사실 소통을 정말 달리 하겠습니다라는 아마 의지 표현이었을 텐데 예. 그 이후에 보면 오히려 소통이 과연 잘 됐느냐 이런 거고요. 정리하면 이제 남은 1년 동안 뭐 할 거냐. 결국 많은 신문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코로나 방역, 백신으로 대표되는 코로나 방역 남은 1년 동안 어떻게 잘 국민들이 그래도 잘했구나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게 하느냐 이거 하나.
또 하나는 결국 국민 생활이 부딪히는 건 부동산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예, 왜냐하면 벼락거지니 뭐 이런 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예.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내가 느끼는 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건 정책을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지탄을 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결국 저는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 방역 이 두 가지에만 예. 신경을 쓰면 좋겠다. 하나만 첨언을 하면 부동산 정책이라는 걸 꼭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꺾어내리겠다. 예. 라는 식의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어. 오르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르는 거 그냥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게 하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지역에서 공급을 충분히 해줘서 예. 수준에 맞게 그렇게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은 1년 동안 지나치게 많은 욕심을 내지 말고 당면한 현안들이 있으니까 그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좀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코로나 얘기하셨고요. 뭐 부동산 얘기, 뭐 신문에서는 앞으로 불평등, 뭐 불공정 이런 거 해결해야 됐는데 자, 그것도 1년 동안 할 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당장 나올 질문은 현안입니다. 그중에서도 장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가 분명히 질문에서 나올 겁니다. 그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야당 반대 장관 후보자 3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 4주년 회견에서 운명이 갈릴 것인가? 이겁니다. 이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어떤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모두 안고 가기엔 부담스럽다. 일부 낙마된 자진사퇴 형식이 될 수도 있다. 청와대, 현재로선 모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럼 여기 모든에는요. 앞선 경우처럼 그냥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 두 번째는 일부를 낙마시키는 경우. 아니면 모두 낙마시키는 경우. 뭐 이런 거겠죠, 지금. 모든 가능성이라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게을렀다. 여당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커진다. 여기 보시면 지금 임혜숙 후보의 이 외유성 출장 이미 2년 전에 다른 후보 낙마 사유다. 이미 다 나왔던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 그런데 왜 걸러내지 못한 것인가?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 도자기 논란, 그다음에 뭐 관테크 논란 있었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검증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검증 소홀 예의가 여기 있습니다. 민주당 오늘 의총에서 적격성 논의, 송영길 대표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 뜻 뭐 이런 걸 갖고 있다. 이렇게 뭐 인용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재욱 교수님.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중요한 기자회견이에요. 질문 나올 거고요. 아마 답변을 해야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은 무엇일까요? 임명을 강행을 할까요? 아니면 일부 뭐 낙마 아니면 자진사퇴? 어떤 형태의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원칙적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적어도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고 예. 국회의 입장들을 반영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볼 때는 죄송부를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 더 논의를 해달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다시 생각이 한번 그렇죠. 시간상으로 더 줄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원칙적 입장들을 밝힐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오늘까지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입장들을 갖다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오늘이 그 청문 보고서를 이제 다시 청와대로 보내는 네. 마지막 날이죠. 네, 이제 오늘이요. 대통령이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는 좀 애매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뭐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인사나 민정 라인이 반복적으로 인사 검증에 실패를 했었죠. 예. 그 실패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 모든 부담을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아주 반복적 악순환이 벌어진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거라 생각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재보궐선거의 완패, 그다음에 대통령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 쉽게 과거와 같은 임명 강행을 할 수 있을까? 그거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신임 당대표 같은 경우도 민주당 이름만 빼고 다 바꾸겠다라고 하는 변화와 혁신을 얘기했다고 하면 예. 과거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의 입장들을 옹호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도 이제 결단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예. 임기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임기 1년 동안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국회 또는 야당과 협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처럼 임명을 강행해서 갈등과 대립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것인가 예. 저는 이 상황에서 적어도 대통령은 과거와 다른 방식의 결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부터 한두 명 정도에 대해서만큼은 국회의 의견들을 존중해서 제가 볼 때는 임명 자체를 철회하거나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와중에 예. 적어도 문제가 되는 분들 스스로가 사퇴를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진 사퇴 그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신 거네요. 네, 지금요. 그렇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김종욱 교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검증 책임을 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수석실, 그다음에 민정수석실. 민정수석실은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이 정해지면 검증을 하는 절차고요. 인사수석실은 거기서 추천을 하고 사람을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 맞느냐는 질문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인사수석 업무와 민정 업무, 그러니까 민정의 검증 업무를 탓하기 전에 예. 저는 국회가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사수석, 뭐 민정수석 라인에서 검증하고 추천하고 하는 그 잘못은 어차피 행정부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거를 최종 견제하는 것은 국회 인사청문 과정인데 예. 이때까지 국회 인사청문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여야 나눠서 특히 여당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는데 어쨌든 국회 임무 중에 여야를 떠나서 예. 행정부를 견제하는데 그 가장 큰 것이 이제 인사검증, 인사견제 문제인데 여기서 계속 실패를 해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보면 어느 정도 추천만 하면 지명만 하면 인사청문 과정은 그냥 통과 의례다. 예. 이런 어떤 시스템이 정책돼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예. 그렇지 않으면 인사검증은 이렇게 소홀히 할 리가 없어요. 이것은 사실은 게을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뭡니까? 어떻게 보시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여러 가지 여러 라인에서 관련 자료가 올라올 겁니다. 예. 그럼 관련자를 검토하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간과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고 사실은 묵인했다. 알면서도 넘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를 파악할 가능성이 있지만 감내하겠다라는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정도 문제 또는 이 문제가 크다 하더라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커진 문제가 낙마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경험적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29번 여태까지 경험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권에서 만약에 낙마 사유를 삼지 않는 한 낙마되지 않는다라는 인사검증의 통과 의뢰 이런 경험이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민정수석 라인에서도 굳이 검증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심하게 말하면 대통령께서 지명하게 되면 그러면 검증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검증 이후에 지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명이 되면 검증은 유명무실해진다. 이게 더 나아가서 대통령께서 인사청문 과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의 또 다른 검증이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예. 실제 그 국회에서 검증을 받아들이지는 않았거든요.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면 검증되지 않은 것인데 예. 뭐 부적격 의견이 변기돼서 올라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부분도 임명이 됐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도 문제가 있지만 국회가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아마 특별회견 하시면서 저는 자진 사퇴로 종결되는 게 제일 좋지만 예. 대통령께서 의지가 있고 이 부실 검증이다라고 만약에 인정을 하신다면 지명 철회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도 가장 강력한 것이고 인사 검증 또는 여러 가지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하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욱 교수님, 이건 제가 짧게 추가 질문 드릴 텐데요. 여권 내에서 또 이런 약간 다른 결의 얘기가 나오는 게 사람을 구할 방법이 없다. 네, 장관 자리에 아무리 사람을 연락해서 시킨다 해도 대부분이 거절을 한다. 찾을 수가 없다. 뭐 이런 하소연도 사실 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인사검증 과정 자체가 제가 볼 땐 정쟁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되지요. 그러니까 야당 같은 경우 무조건 반대를 통해서 흠집 내기를 하고 소위 여당이나 정부 여당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하나의 계기로 활용하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측면들 우리는 결과 무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 거기에 나와서 본인 저기 정도에 나올 장관 후보자로 나올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자기 삶 자체가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자리들을 유지해서 올라왔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굳이 저기에 올라가서 남은 1년 동안 지금은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 과거에 다르겠습니다만 온갖 신상이 털리는 것을 갖다가 감내할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들도 많을 거라는 느낌이 들고요. 또 그만큼 또 과거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나 인기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작년 총선 이후에는 180석이라고 하는 큰 의석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마 취임 연설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모두의 대통령, 야당과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예. 초심 자체가 이런 과정에서 좀 흐트러진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지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청문 과정에 대한 제도적인 좀 개편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흠집내기라고 하는 측면들을 공개적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내부적으로 예. 충분히 검증하는 여야의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여당과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야당을 갖다가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예. 적어도 국민 여론을 반영하고 야당의 입장들을 반영해서 상식적 수준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탈락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지 않았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양상으로 나타난 우리 정치 한 4년 동안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연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